국가부도의 날 2부입니다. 우리가 1부에서는 너무 영화 이야기를 하지 않았네요. 일단 영화를 보면 좀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을 겪었던 저와 같은 비슷한 세대, 저보다 위의 세대들은 아마 지루할 틈이 없었을 겁니다. IMF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그리고 이를 기회로 삼는 유아인 같은 투자자, 그리고 서민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사장인 허준호, 이런 연기파 배우들이 나와서 각자의 이야기를 옴니버스식으로 펼치는 이 부분이 사실은 모든 어떤 대표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찌됐건 다시 IMF의 국내 상황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유아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여서 설명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인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기업은 앵고 호황기 때 자기 돈을 안 들이고 빚을 내서 사업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고, 금융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금융은 단기 자금을 싸게 빌려서, 그러니까 싸게 빌리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요, 바로 외국 자본입니다. 외국의 단기 자본을 끌어들여서 기업에 장기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돈놀이에 취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한보그룹 사태입니다. 한보그룹 사태 또는 한보철강 사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영화에서도 잠깐 한보그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한보그룹은 재계서열 14위 정도를 했고요. 이런 한보그룹이 97년 1월 30일에 부도를 냅니다. 왜 부도가 났느냐면은 이때 당시에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철강소를 짓기 위해서 5조 정도의, 즉 5조 7천억 원의 돈을 은행에 빌립니다. 결국 은행 돈 먹는 하마였던 거죠. 실제로 자본금이 900억 원이었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00억 원이었던 회사가 5조 7천억이라는 큰 돈을 빌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부분과 결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정경유착이었던 거죠. 결국은 뭐냐 하면은 다른 그룹들도 비슷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막대한 설비 투자를 했고요. 묻지마 설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 당시에 중공업 산업의 부흥이었거든요. 그러니 묻지마 투자를 할 때였고, 은행은 묻지마 대출을 해줄 때였습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에도 시그널은 있었습니다. IMF 연례보고서에서 한국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바로 정경유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비상식적인 대출로 인해서 한보 사태가 터지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외 금융권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한보 사태로 인해 은행권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대출금 회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줄줄이 부도가 납니다. 한진, 진로, 대농, 산미, 기아그룹까지 97년 5월부터 7월까지 부도를 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7월 달에, 97년 7월 달에 태국의 바트와 폭락까지 있고요. 이 바트와 폭락 같은 경우는 곧 필리핀, 홍콩, 대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이런 낙관적인 부분을 영화에서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뭐가 두렵냐라는 식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골드만삭스와 멜린치에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많지 않기 때문에 태국과 같은 외환 위기를 맞을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발표해버리죠. 이때부터 해외은행은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97년 5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500억 달러가 빠져나가고요.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일본도 100억 달러를 회수해 갑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때까지
해외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안정적이다라고 믿고요. 단기 자본을 굉장히 많이 빌려주었고 외환이 빠져나갈 때 이 단기 자본이 빠져나간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채권이나 부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건전하다. 사실 부채는 많지 않았죠. 단기 자본이 많았던 것입니다. 한국 안에 있는 은행들은요, 이 단기 자본이 당연히 연장될 것이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이 단기 자본을 빌려와서 단기 자본이 금리가 낮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높은 장기로 기업에게 돈을 대출하게 된 거고 이게 바로 돈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장될 거라고 믿고 자본을 기업에 만기로 빌려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자본 부채의 미스매치입니다. 단기로 빌려왔으면 단기로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연장해 줄 것이라고 당연히 믿어버린 거죠. 믿고 장기로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자산의 미스매치가 바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97년 10월부터였고 사실 영화의 배경도 이때부터죠. 97년 10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300억 불이었습니다. 그리 적은 돈이 아니었죠. 근데 정부에서는요, 단기금리가 빠져나가고 단기자본이 빠져나가잖아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환율이 떨어지는 것도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외국 자본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100억 달러 정도를 풉니다. 이를 영화에서는 환율 방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환율 방어가 맞고요. 여기에서 은행은 또 돈도 필요하니까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외국은행이 이를 살 리가 있겠습니까? 외국은행이 이를 사지 않죠. 2달 만에 모디스하고 스탠다드 푸어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6단계까지 떨어뜨려 버립니다. 사실 이를 두고 굉장히 비판도 많습니다. 외화 확보 수단마저 잃어버리게 이 무디스하고 스탠다드 푸어스가 만들어버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외화 확보 수단마저 잃어버린 한국은 모라토리움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즉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라토리움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즉 국가 부도의 날 영화에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마치 김혜수가 팀장으로 나오는데 한국은행 팀장으로 나오는데 IMF까지 가면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걔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지원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궁지에 몰렸으니 우리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것이 마치 답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그 부분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식량 자금난이 30%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다가 석유에 의존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그런데 우리나라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해버리면 최악의 경우에는 70%는 굶어 죽고 공장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실제 이렇게 모라토리움 상황까지 오니까 97년 11월 달에 IMF 총재인 미셸 캉리시가 우리나라의 비밀리에 입국합니다. 당연히 비밀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외환자본은 걷잡을 수 없이 더 빠져나갈 테니까요. 자, 이때 강경식 부총리와 만나게 되고요. IMF의 개입을 제안합니다. 이때 미국의 재무부에서도 개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의 외환위기가 한국으로 이어지면 전 세계의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외환 보유고를 공개하라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경제 침략인 거잖아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미국 재무부는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실제로 돌아와서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한국은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신용등급은 더 떨어지게 돼요.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왜 그 영화에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막 팩스가 오고 신용등급 더 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97년 11월에 강경식 부총리의 후임인 임창열 부총리가 사실은 임창열 부총리는 IMF까지 가지 않고 미국과 일본에 직접 돈을 빌려서 상환을 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97년 12월에 IMF의 지원을 받아들이기로 하게 되고요. 이때 IMF의 요구 조건 자체가 부실금융기관 폐쇄, 그리고 고금리 유지, 그리고 정부의 은행과 기업에게 지원 금지, 그리고 정리해고 인정, 즉 기업의 건전성 때문에 정리해고도 인정해야 되고 금융시장 개방, 이것이 나옵니다. 이는 영화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 영화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건 정리해고를 인정한다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고금리가 더 위험했던 거죠. 고금리는 사실은 부채를 갚아야 될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또 어쩔 수 없는 게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또 고금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고금리였던 거예요. 고금리 때문에 많은 기업이 파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돈을 못 갚잖아요. 이자를 못 갚는데요. 20%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IMF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97년 12월에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60억 불이었거든요. IMF 지원이 늦어지면은요, 그달 안에 부채를 갚지 못해서 파산을 했었어야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임창열 부총리가 뉴욕타임즈에 급하게 인터뷰를 합니다.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게 재정 간섭만 하고 돈은 주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IMF가 돈을 지원해 주기는 했지만 미국과 일본도 우리나라에게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 빨리 긴급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으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누구였느냐면 로버트 루빈이라는 재무장관이었습니다. 로버트 루빈은 이미 못 박아버립니다. 미국은 즉각적인 지원이 없다라는 식으로 못 박아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이때 큰일 난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의 특사마저도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휴가를 갔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특사까지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파산 직전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파산 이틀 전, 그 국무장관이죠. 국무장관 매들라인 올브라이트와 그 다음에 윌리엄 코원 국방장관이 백악관에서 이 로빈을 부릅니다. 야, 일로 와. 이러면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에서 한국에게 바로 재정 지원을 해줘라. 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계기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무장관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한국에는 37,000명의 미군이 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국수주의적인 정권과 대립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외환 위기에 와서 파산을 하게 되면 이 국수주의 정권은 반드시 이를 노리게 될 것이다. 미국은 안보 동맹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루빈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제 깨갱했던 거죠. 그래서 루빈은 미국에 있는 금융권을 압박해서 우리나라에 채무를 늦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권들은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채무를 늦추게 되죠. 만약 이 조치가 없었다면요, 우리나라는 이틀을 앞두고 파산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단한 점은 우리나라는 4년 만에 모든 외환 빚을 다 갚고요. IMF를 극복해내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는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어떤 할 말이 더 많으냐 하면은요, 금모으기 운동에 대한 얘기들도 할 말이 많고요. 많은데, 이거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금모기 운동부터 시작해서는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이런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사레언이었고요. 여러분들 많은 구독과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